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AT 2급 기출문제 34회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회 이론과 34회 이론은 강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요청에 의하여 제작하게 되었으며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출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매출 원가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매출 시 운반비,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네요. 이 각각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제가 보기에 나온 것들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일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자주 들어보는 말은 아닙니다. 재고자산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시가가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의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재고자산을 예전에 구입했는데 100만원 구입했는데 1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재고자산이 70만원으로 가치가 하락하겠죠. 이때 저가법이라 그럽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보수주의이며 저가법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이 재고자산이 평가 손실이 발생됐죠. 이 30만원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기하는 방법은 30만원은 차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만원이 될 것이며,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요 말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분기하는 방법도 조금 알아주시고요. 감모조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정상 감모는 원가에 가산 더하기를 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 감모인 경우입니다. 비정상 감모인 경우는 차빈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고요. 대변은 재고자산을 적는데 이게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분계는 우리 결산에서 가끔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재고자산의 감소가 매출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적요 8번이 타 계정으로 대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실무 입력하실 때 다른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지만 이렇게 타 계정으로 대책은 채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입니다. 매입 애누리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죠. 매입이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구입했는데 매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는 거죠. 원가에서 빼야 되겠죠. 재고자산 매입 재고자산에 하자가 있어서 할인받은 금액이며 당연히 매출원가에서 차감 빼야 됩니다. 매입 환출은 매입 재고자산을 되돌려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어디에 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출 시 운반비, 매입 시 운반비는 원가에 가산해야 되지만 매출 시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하죠. 영업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 아니라 800번 때 영업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8년 9월 1일 날 구입했네요. 주 정상주식 1000주를 주당 1300원, 액면가 1000원. 자, 이거 단기 매매증권은 남회사 주식이죠.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1300원에 구입했네요.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자, 분개를 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1000주 곱하기 1300원이니까 130만원이죠. 자빈이 단기 매매증권 130만원, 대변은 현금 13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평가했겠네요. 주 정상 주식의 공정가치가 1,500원으로 올랐네요. 그러니까 내가 130만원 주고 샀는데 이제 150만원이 되었단 말이죠. 평가 이익을 받습니다. 얼마? 20만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20만원. 단기 매매증권 20만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20만원 올라갔죠. 그러면 이 순간에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내가 구입했던 130만원에 그리고 기말 평가하면서 20만원 올라갔으니까 130만원 더하기 20만원을 해서 150만원이 되겠죠. 현재 150만원입니다. 다음 2019년에 팔았네요. 10월 1일 주 정상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팔았네요. 자, 우리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150만원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9년 10월 1일 날 단기 매매증권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1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150만원이 될 것이며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 곱하기 1000원 하면은 얼마? 100만원이죠. 현금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 100만원. 그러니까 150만원짜리를 100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50만원 손해봤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50만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처분 손실이 50만원.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다음은 한공의 5월 상품 재고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를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할 때 각각 계산되는 5월 말 상품 재고액으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본 문제네요. 무엇을 이용한다? 이동평균과 총평균입니다. 주로 선입선출법과 구입선출법이 많이 나오던데요. 이동평균법 오랜만에 한번 나왔네요. 총평균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계산하는 것이 총평균법입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화면이 요건 조금 흐리네요. 자, 이동평균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은 평균인데 무엇이 이 평균이 이동한단 말입니다. 매입과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이동한다고 이동평균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자, 5월 1일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기초재고 수량 1000개, 단가가 100개였습니다. 그러면 재고 수량은 현재 몇 개일까요? 1000개.
그리고 재고의 단가는 얼마? 100원입니다. 처음이니까 변화가 없죠. 5월 8일날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1000개를 매입을 했는데 110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 수량은 몇 개가 남았을까요? 2000개입니다. 5월 1일날 1000개, 그리고 5월 8일날 1000개, 2000개가 되며 이때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1000개는 100원입니다. 1000개는 단가가 100원이고 또 5월 8일날 구입한 1000개는 얼마? 110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해서 총 몇 개? 2000개로 나누어 버리면 단가는 얼마가 된다? 105원이 되겠네요. 자, 5월 10일입니다. 상품 매출 팔았네요. 1500개를 팔았습니다. 500원 받고 팔았네요. 자, 그러면 자, 재고는 몇 개 남았을까요? 2000개가 있었는데 1500개를 팔았으니까 내가 남은 것은 500개가 되겠죠. 이 500개의 평균 단가는 얼마? 105원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구했죠. 이 재고자산 단가는 변함이 없죠. 자, 다음 5월 16일입니다. 외상으로 매입을 했네요. 1000개를 매입했는데 120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 수량은 몇 개가 될까요? 1500개가 남았죠. 왜? 5월 12일날 500개가 남았고 5월 16일날 1000개를 구입을 했으니까 얼마? 요거 1500개가 남았습니다. 이때 평균은 얼마인가 봅니다. 단가가. 자, 500개는 얼마였습니까? 단가가 105원이었습니다. 더하기 1000개는 120원이었죠. 120원. 그러면 이 전체 금액과 이 총 몇 개가 있었다? 재고자산은 1500개, 1500개 나누어 버리면 단가는 115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말 재고액은 1500개 곱하기 얼마? 115원이 되겠죠? 115원이 됩니다. 이거를 곱해보면 얼마? 17만 2,500원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도 관계없습니다. 500개는 105원, 그리고 1000개는 120원 이래서 하셔도 관계없고요. 어쨌든 이동평균법을 이용해서 단가가 115원 곱하기 1500개를 하더라도 결과는 같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17만 2,500원이 되고요. 다음 총평균법을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이죠. 총평균. 자, 5월 1일 기초재고가 1000개, 단가는 100원입니다. 재고 수량 1000개입니다. 재고자산 총액 얼마? 이렇게 1000개 곱하기 100원이 되겠죠. 5월 8일날 매입을 했네요. 1000개를 매입했고 110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2000개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총액인데요. 이거는 1000개 곱하기 110원 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가 될 겁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됩니다. 다음 5월 10일날 상품 매출 1500개를 팔았네요. 500원 받고 팔았습니다. 자, 500개가 남았겠죠. 왜? 총 2000개에서 1500개를 팔았으니까 500개가 남았고요. 자, 요거는 생략했고요. 또 외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1000개 120원, 15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총평균법이니까 이거 있죠? 이 전체 금액을 나누어 버리면 됩니다. 즉 5월 1일날 10만원입니다. 이거 10만원 더하기 5월 8일날 11만원, 요거 곱하면 11만원이죠. 5월 16일날 12만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총 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33만원이 됩니다. 총 다 더해보면 33만원이죠. 자, 한 개당 원가를 구합니다. 33만원인데 총 몇 개였습니까? 1000개, 1000개, 1000개입니다. 3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단가가 얼마? 110원이 됩니다. 110원이 되고 남아있는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1500개가 남았죠. 그래서 5월 말 상품 재고액은 1500개 곱하기 110원 해주면 16만 5천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7만 2,500원과 16만 5천원인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총평균법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이런 거 있었죠.
국어는 일주일에 3시간 들고요. 영어는 일주일에 6시간 들었습니다. 국어 100점 받는 것보다 영어 100점 받는 것이 훨씬 가중치가 높죠. 왜? 3시간짜리는 똑같은 100점이지만 3시간짜리는 총 그걸로 보면 점수로 보면 300점짜리고요. 영어는 일주일에 6시간 들었으면 100점 받으면 6 곱하기 100에서 600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100점 받는 것이 시수가 많은 것을 높이 득점하는 것이 성적이 훨씬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 정도 우리 총평균법은 학교 다니면서 성적 등위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4번 다음은 주한공의 외상매출금 계정과 수정전 시산표의 일부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자, 외상매출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수정전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네요. 대손충당금 3,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 제가 밑에 보기 좋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입니다. T자 계정 제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자, 먼저 1월 1일입니다. 전기 2월 20만원, 즉 1월 1일날 외상매출금 전기 2월 20만원이 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짜 순으로 하겠습니다. 5월 31일 대손충당금 2,000원. 자, 이렇게 T자 계정에서 계정 과목이 나오면 분개를 하면 반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게 적어두었습니다. 자, 지금은 대손이 발생했네요. 상황입니다. 왜? 대손충당금에서 2,000원 꺼내 쓰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우리가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해서 외상매출금이라는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충당금에서 2,000원 꺼내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월 8일입니다. 매출이 발생했네요. 30만원. 그러면 상품 매출이겠죠.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은 위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6월 8일은 상품을 매출했음을 알 수 있고요. 30만원치를 판매했는데 외상매출금으로 되었죠. T자 계정에 외상매출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9월 28일 당좌예금이네요. 자, 이렇게 T자 계정에서 이 문제는 사실 T자 계정을 이해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T자 계정은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았죠. 외상값 회수한 겁니다. 차빈이 당좌예금 40만원, 대빈이 외상매출금 받았죠. 40만원. 큰 문제 없네요. 그리고 10월 23일날 또 팔았네요. 50만원. 상품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상품 매출 50만원, 외상매출금 50만원. 그리고 12월 31일입니다. 차기 2월 59만 8천원. 그래서 12월 31일 외상매출금이 차기 2월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니까 12월 30일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0원이 적립되어 있네요. 그리고 3,00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결산시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을 예상하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2월 되었습니까? 여기서 59만 8천원이 2월 되었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됩니다. 59만 8천원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보충법입니다. 별 말이 없으면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보충법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계산을 해보면 5,980원이 되겠죠. 80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산표에서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3,000원이 있었죠. 그래서 적립해야 될 금액은 2,980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대손 발생액은 3,000원이다. 아니죠? 대손 여기 있었죠. 대손충당금 2,000원 발생했죠. 그러니까 대손 발생액은 얼마였습니까? 3,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단기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59만 8천원이 아니라 단기 차기로 2월 된 금액이죠.
회수액은 얼마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회수가 있네요. 당좌예금으로 받았죠. 40만원 받았네요. 그러니까 회수액은 40만원이 됩니다. 다음, 전기 2월 된 기초 대손 충당금은 5천원이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5천원이란 말은 안 나왔는데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말 대손 충당금이 얼마였습니까? 시산표에서 3천원이었습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전기에 2월 된 게 기초 대손 충당금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손 발생액이 얼마였습니까? 2천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 대손 충당금은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5천원이었어야지 2천원 빼면은 3천원이 남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기말 대손 충당금 3천원은 시산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이 3천원 남았다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기초 대손 충당금은 모릅니다. 모르고 대손 발생액은 얼마였습니까? 2천원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X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5천원이 안 되면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 대손상각비는 5,980원이 아니었죠. 단기에 설정되는 금액은 2,980원이었습니까?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대손상각비 2,980원, 대손 충당금 2,980원 이렇게 되겠죠. 5,980원이 아니라 2,980원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수정전 영업이익은 60만원이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고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미지급 임차료 50만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미지급 임차료는 부채죠. 부채입니다. 성급 보험료 먼저 준 거네요. 만원을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자산이 성급 비용은 자산이죠. 이 문제는 자산은 가산하고 부채는 빼면 됩니다. 이자 미수분입니다. 못 받은 이자죠. 2만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자, 그런데 이거 자산이니까 더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반영한 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자는 영업외 수익이죠. 영업외입니다. 이자 미수분은 영업외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하기 빼기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문제에서는 요거 영업이익이 얼마인 거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쥐레죠. 요게 영업이익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메모해 뒀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정전 영업이익에 자산은 가산하고 부채는 차감하면 됩니다. 단 영업이익을 묻는 문제이기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 순손실은 얼마인가 했었더라면 가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단기 순이익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단기의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외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수정전 영업이익 60만원이었습니다. 자산 만원 더해야 됩니다. 부채 5만원이었죠. 그러면 총 56만원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 문제가 쥐레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수정 전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은 얼마이다. 그리고 이 아래 사항을 반영했을 때 단기 순손익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참 많이 묻는데요. 지금은 수정 전 영업이익이랬으니까 이 중에서 자산 더하면 빼고 자산은 더하면 되고
부채는 빼면 되는데 영업이익이니까 영업 외 비용과 영업 외 수익은 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회계 처리로 틀린 거네요. 사채죠. 사채의 기말 장부 금액은 발행 시점의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증이니까 더 받았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1억짜리 사채를 발행하고 1억 1천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사채 액면금액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할증이니까 차감이 아니라 가산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차감하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어야 되겠죠.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는 액면금액에서 빼야 됩니다. 할증했을 때는 가산 더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든 둘 다 매년 증가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 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잠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상각 후 원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사채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그에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합니다. 자, 먼저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있는데요. 시장 이자율, 은행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가 큰 경우는 할증 발행하게 되고요. 액면 이자, 사채의 액면 이자와 시장 이자율, 이 시장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로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이자가 크면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돈이 1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채를 구입하면 5% 준답니다. 근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10%를 준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1억이 있습니다. 이 사채 연 5%짜리에 넣겠습니까? 연 10%짜리에 넣겠습니까? 당연히 10%짜리 넣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채 살려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깎아서 하는 거죠. 1억짜리 같으면 8천만 원만 주라. 그리고 이자는 5% 주고 할게. 이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됩니다. 상각시 조금 전에 보기에 나왔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은 둘 다 매년 상각액은 증가한다는 거. 사채를 할인 발행 시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올리고 내리고 하게 되죠.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되고 사채를 할증 발행 시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하므로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합니다.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각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상각이라는 것은 갚을상 물리칠각해서 보상하여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치 감소분을 떼어낸다거나 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감가상각할 때 나오죠. 또는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우리 기계장치 같은 거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매년 상각하죠. 가치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채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는 상각하게 되면 가치를 떼어내는 게 맞습니다. 왜? 1억짜리를 1억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장부가액을 1억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매년 매년 얼마씩 빼어 들어가서 1억으로 맞춥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8천만 원 받았다고 쳐요. 이 나중에는 사채 갚을 때 1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각을 하게 되면 8천만 원에서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사채의 상각방법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다 아니죠. 조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좀 어렵고요. 이 사채의 상각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DAT 2급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채를 상각하는 방법을 할인 발행했을 때, 할증 발행했을 때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합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꼭 좀 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검색어를 전산회계 1급에서 제가 해두었습니다. 전산회계 1급 요점 정리 2강이라고 치시면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보면 2강 사채 상각이라고 있습니다. 약 강의는 35분 정도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되신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 사채가 정리가 다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하기는 곤란하고요. 알고 계신 분은 넘어가시고 혹시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은 한번 정리를 해주기를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사채의 액면금액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할증된 부분은 차감이 아니라 가산한 형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거 사채 상각방법 제가 이 시간에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한 30분 넘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항공은 단기 중 유상증자를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죠. 유상이니까 돈을 받고 우리 회사 주식을 판매하겠단 말입니다. 두 차례를 실시하였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제표에 표시될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항목이죠. 전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단 전기 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고맙네요. 전기에게 있었더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더라면 작년 것까지 막 상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네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인가만 알아내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월 5일입니다. 자, 발행 주식수 1000주, 1주당 발행 금액은 1000원인데요. 액면가 5,000원짜리래요. 주식 발행 수수료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되겠죠. 1000주 곱하기 5,000 하니까 500만원 됨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현금으로 받았다 가져가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주당 얼마에 발행했습니까? 만원. 1000 곱하기 만이니까 1000만원 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할인 발행되었나요? 할증 발행되었나요? 할증 발행되었습니다. 왜? 500만원짜리 판매하고 1000만원 받았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원이 발생했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9월 20일 날 보겠어요. 발행 주식수 1000주 1주당 발행 금액이 4,000원 받았네요.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주식 발행 수수료 만원이 10만원이 발생하였다. 자, 먼저 발행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처리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 수수료 처리는 단기 매매 증권 매입과 그리고 매각과 그리고 매입할 때 똑같은 처리입니다. 어떻게? 단기 매매 증권에서 우리가 수수료 처리는 팔 때 수수료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이익본돈에서 처분이익에서 빼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습니다. 손실을 보고 팔았으면 손해본돈에 이 수수료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을 때 수수료도 이익을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고 손해를 보고 즉 할인 발행하고 했을 경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이 수수료 비용을
더하고 수수료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즉 수수료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빼고 해서 수수료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3월 5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즉 위에 게 없었고 이것만 있었더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변의 자본금은 500만원입니다. 왜? 항상 우리 회사 주식은 발행할 때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되겠죠. 그래서 500만원 없었을 경우입니다. 3월 2일 거래가 없었을 경우에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돈은 얼마 받았을까요? 1주당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4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요거 10만원 빼고 받았지 않습니까? 현금은 390만원이 되며 손해봤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가 이해가 되셨죠? 얼마 했습니까? 110만원이 손해봤습니다. 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10만원. 이렇게 이 수수료 손해를 보고 팔았더라면 이 수수료는 100만원 손해보고 팔았는데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원이 아니라 이 수수료 비용을 더한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110만원이 됩니다. 자, 이건 틀린 답입니다. 왜? 3월 5일 거래가 있었으니까.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기 한번 볼게요. 3월 5일 거래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주식 발행 시 수수료 처리는 할증 발행의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 빼고 할인 발행의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 있었을 때는 다릅니다. 일단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얼마 증가됩니까? 500만원. 자, 현금은 얼마 받았을까요? 39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이거 잘 틀려요. 이게 자본 항목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게 왜 나옵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아닙니까? 이것은 3월 5일 거래가 없었더라면 이게 정답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얼마 할인했습니까? 110만원 할인했죠. 할인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상계가 돼야 돼요.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을 빼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변에 오면서 빼지게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적지 않는단 말입니다. 특히 이 자본 항목에 관련된 것은 결산에도 잘 나오고요. 여러분 일반 전표에도 DT에서는 차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나오고 전산 세무에서는 결산과 일반 전표에 수시로 나옵니다. 전산회계 1급에도 이게 좀 나오는 내용이에요. 꼭 좀 익혀주십시오. 자, 그래서 문제 최종적으로 자, 여기입니다. 3월 5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9월 20일 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이미 3월 5일 날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500만원에서 110만원을 차감하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만원에서 110만원 빼니까 390만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인가? 390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생각하셔야 되며 이 문제는 실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을 고르시오. 선생님, 자,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죠. 내부 통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내부 통제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어요. 내부 통제입니다. 국내외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이거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은 아니고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 그대로 회계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뉴스 같은데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분식회계 사건, 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뭐 자산 가치를 뭐 높이고 이런 거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회계에 분식,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쁘게 보이게 한단 말이죠. 나쁜 말입니다. 사실은 분식회계란 말보다는 회계 부정이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회계 부정입니다. 부정. 나쁜 말이죠. 회계를 불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하여 정대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로 내부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회계 부정 사건으로 해서 회계 부정이 일어나면 회사에 대한 투명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고 그다음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며 그래서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자, 다음 내부 통제의 목적입니다. 내부 통제를 함으로써 어떤 거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요.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부 통제의 5대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 통제, 리스크 평가, 활동 통제, 정보 의사 소통, 그리고 모니터링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통제 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내부 통제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전반적인 통제 분위기와 통제 구조를 마련하며 다른 구성 요소들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적어둔 것들이 중요한 말입니다. 내부 통제 환경은 말 그대로 회사의 전반적인 통제 분위기와 통제 구조 분위기와 구조를 마련하고 그리고 환경이니까 뭐 다른 구성 요소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통제 환경이 되며 리스크 평가입니다. 리스크 평가. 위험이죠. 자, 내 외부 위험 요인들을 식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뭐 리스크 평가가 되며 통제 활동입니다. 위험을 제거 혹은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기준 및 업무 절차에 대한 제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통제 환경은 분위기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며 리스크니까 위험이잖아요. 평가하는 겁니다. 내 외부 위험이란 말이 반드시 나오겠죠. 위험 요인들을 식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며 통제 활동은 실제로 이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평가한 다음에 리스크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및 기준 및 업무 절차에 대한 제반 활동입니다.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즉시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게 되며 모니터링, 감시하는 거죠. 통제 활동의 운용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감독 활동, 모니터링 한다 그러잖아요. 감독한단 말입니다.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자,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일단 모니터링은 감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죠. 환경을 마련하는 거 아니죠. 위험 평가는 어때요? 위험 평가는 말 그대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석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책 및 절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은 수진이죠. 통제 활동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3번 수진입니다. 수진이가 되며 자, 이 내부 통제도 가끔 출제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33회에도 이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통제 환경이 초록색 글자들 있죠. 초록색 글자들. 이것들은 좀 매부를 하셔서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론이 참 힘들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왜? 회계 전반적인 거, 세무 전반적인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4개 중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있단 말입니다. 교환에 의한 공급, 법률상 경매에 의한 공급, 현물 출자에 의한 공급,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 예, 이건 법률상 경매에 의한 공급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즉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것, 그리고 사업의 포괄량도,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 물납, 조세를,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 상품권의 공급, 그리고 전답의 임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공매 또는 경매된 물건. 지금 경매된 물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담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담보된 물건을 양도란 말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참고로 담보란 말은 우리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죠. 주택담보대출. 이때 담보된 주택은 내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이게 팔았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통째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두게 되면, 폐업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잔존 재화는 내가 내한테 판 거로 보고 간주 공급에 해당되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이 사업장을 B라는 사람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B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샀고 재화도 샀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또 판매하겠죠. 부가세 국세청에 납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요거 두 개도 좀 체크하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우리 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세입니다. 자,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입니다. 영세가 완전 면세요. 그러니까 면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매출할 때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게 면세입니다. 그래서 반은 면세고 반은 과세죠. 왜? 매입 시에는 부가세를 내지만 매출 시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영세는 완전 면세가 됩니다. 왜? 매입하면서 부가세 납부하고, 그리고 매출에서 부가세 받고 할 때, 이때 매출에서 부가세를 안 받죠. 0입니다. 0이고 매입할 때 부가세 냈던 거 있죠. 이거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게 영세가 되는 겁니다. 주로 수출하는 재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영세율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 금액에 영해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 단계에서도 부가세를 면제받고 거래 전 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이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완전 면세 형태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세는 매출 팔면서 부가세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면서 부가세 냈던 것을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완전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면세제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만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 전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매입한 거 불공제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면세제도는 이렇단 말입니다. 팔 때는 부가세 안 받고 내가 구입을 할 때는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 납부한 부가세는 공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면세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과세이기 때문에 부분 면세가 되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면세 대상으로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 단 의료보건용역 중에서 미용이라든지 성형수술 및 수의사,
애완동물 진로 용역은 과세입니다. 요것 때문에 예전에 말이 많았죠. 왜 반려동물 있잖아요. 어떻게 반려동물의 부가세를 부과하냐. 우리 사람은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치료받고 처방전 받아서 약 사 먹는 거 있죠. 다 면세입니다. 애완동물도 사람으로 봐서 면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옥신각신 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다르다. 이래서 지금 현재 과세입니다. 그리고 교육 용역도 면세가 됩니다. 다만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운전은 과세가 되고요. 여객 운송 용역 이것도 면세입니다. 다만 우등 고속버스, 우리 고속버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버스가 한 17자리, 20자리 있는 것은 우등 고속버스죠. 그거는 과세고, 그리고 45인승 있죠. 그거는 면세입니다.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KTX는 과세고, 우표, 임지, 정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도서, 신문잡지,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 임대, 왜 땅을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은 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면세 대상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실무할 때 필요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나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완전 면세에 해당돼. 영세에 대한 설명이죠. 1번 틀렸습니다. 우리 면세는 불완전 면세가 되겠죠.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부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가 틀렸네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죠. 예, 맞습니다. 면세는 매출할 때는 부가세 안 받고 매입할 때는 매입세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이거 공제 못 받는 겁니다. 공제 받으면 뭐가 된다? 영세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면세를 당연히 영세율 적용 대상은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은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돼. 자, 식용에 되든 식용하지 않든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수, 임산물은 그 자체가 면세가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1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화의 공급 특례, 간주 공급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 이거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특징입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별로 하죠. 간주 공급이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은 공급, 팔았단 말이죠. 간주란 말은 했다 치고, 즉 팔았다 치고 했다 치고 그게 간주 공급입니다. 팔았다 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게 간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간주 공급의 경우 내가 내한테 팔았다 치고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세금 계산서를 특별한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겠죠. 대부분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검별이 되고, 그리고 시가 과세를 합니다. 원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그리고 최초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 우리 회사 선물을 했는데 이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던 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만 내가 구입하면서 부가세 납부했고요. 이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선물했어요.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특징 정도는 알아주시고요. 자가 공급, 면세 사업 전용, 겸용 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겸용 사업자의 가장 대표적인 거,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약국입니다. 약국은 약이 처방전 받아서 파는 일반적인 면세약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건강기능식품도 팔아요. 그런 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약도 팔고 면세약도 팔기 때문에 겸용 사업자입니다. 과세 물품을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런 거는 자가 공급에 해당돼서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잔존, 폐 없이 잔존 재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간주 공급 특례가 있습니다. 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이런 것들이 다들 간주 공급이 되죠. 그런데 재화의 간주 공급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 여기까지는 부가세를 다 납부해야 됐던 거고, 지금부터는 부가세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 번째,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장이 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반출한 거 있잖아요. B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사업상 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직원이 되겠죠. 직원에게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직장체육회비, 그리고 직장연예회비와 관련된 재화,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상 증여는 본래 간주 공급에 해당돼서 부가세 납부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거, 견본품 주는 거나 또는 특정인이 아닙니다. 불특정인이란 말은 주주, 관계 없는 사람,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광고의 목적으로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물품,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금액입니다. 제품 매출, 당연히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죠.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제품, 이거는 아니라 그랬죠.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이것도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났어, 우리가 제품이 타가 없어졌어요. 그것만해도 열이 뻗어 죽겠는데 이거 팔린 걸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죠. 중고 기계 장치 저분해, 이거는 팔았으니까 부가세 납부해야 되겠죠. 과세 표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네 번째 금액인 6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11번 문제는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데요. 간주 공급에 대한 이것과 이 화면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되셔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기타 소득인데 1개는 아닌 게 있단 말이네요.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기타 소득입니다.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기타 소득이죠.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기타 소득입니다. 제작자 또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자, 이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제가 여기에 또 정리를 하나 해두었는데요.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가 60%짜리가 있고요. 80%짜리가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자, 기타 소득 문제에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의 양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대부분은 필요경비가 60%입니다. 이것들 다 외우기가 힘듭니다. 힘드니까 필요경비가 80%로 인정되는 경우 이것 말고는 다 60%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죠?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공익법인 또는 다수순위 경쟁, 여기에 놓는 상금과 부상이죠. 이게 80%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알면 뭐 이거 다 필요경비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다 돼가죠. 생각보다 많네요. 다음은 거주자 김항공씨 영업부장이 즉 항공씨로부터 수령한 소득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2019년 김항공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이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그리고 여기에는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자, 차가 있다고 다 자가 운전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원까지입니다. 이게 자기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것이 뭐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다만 식사 제공시는 과세입니다.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액이 이거 3천만원입니다. 2020년에 올랐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게 2,500만원이었는데 2020년부터 3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시급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 출산보육비 만 6세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상세하게 한번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요겁니다. 비과세하는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인데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첫 번째, 직원, 종업원, 법인 임원 소유의 차량,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외의 집도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있듯이 자동차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사시면서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내가 주로 운전을 좀 많이 하는 경우 있죠. 공동명의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세 안 되잖아요. 그거. 두 번째, 직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렇게 업무에 수행할 것, 업무에 용이되어야 됩니다. 자기 차가 있다고 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 출퇴근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과세입니다. 다음, 출장에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 차를 가지고 출장에 막 갑니다. 출장비를 따로 받아요. 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으면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지급받지 않아야 되며 오토바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다면 각각 월 20만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요즘 투잡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전에는 A회사, 오후에는 B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업무용에 사용하고 B회사에서 업무용에 사용하고 각각 20만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좀 세부사항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요건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맞벌이 부부의 육아수당은 각각 10만원씩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A 직장, 그리고 와이프는 B 직장 다녀요. 애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A 직장에서도 육아수당 주면 10만원 비과세 받고요. B 직장도 뭐 1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만 6세 이하의 자녀와 관련하여 받는 지급급여. 그렇죠.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6세 이하까지만 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인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요. 자식이 3명입니다. 자, 와이프는 전업주부고요. 남편으로 하겠어요.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육아수당을 30만원을 받습니다.
A 1인당 10만원씩 해서 이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자녀 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최대 10만원입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1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 그러니까 직장이 조금 전에 있었잖아요. 맞벌이 부부 육아수당은 각각 10만원입니다. 그 직장이 동일 직장이든 타 직장이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상세한 내용까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풀면 되겠네요. 당연히 기본급은 포함되어야 되겠죠. 총급액입니다. 상여금 포함되어야 됩니다. 식대 240만원 월 식사 제공하지 않네요. 식대는 월 얼마까지 된댔습니까? 10만원 120만원이 되겠죠. 240만원 아닙니다. 비과세는 월 10만원 한도입니다.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니다. 자, 다음은 또 가번다번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식대는 비과세가 얼마? 120만원. 과세 120만원. 120만원은 과세니까 더해줘야 됩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월에 20만원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240만원이네요. 240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빼고 360만원 받았으니까 120만원은 과세네요. 그래서 식대도 120만원 과세,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120만원 과세. 그래서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식대 120만원치는 과세였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얼마? 120만원은 과세였습니다. 다 더하면 4,14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항공씨 57세 2019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공제를 계산하면, 자, 이분은 부양가족이 4명인데요. 본인 포함이면 5명입니다. 아내 52세, 와이프는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죠. 소득 없으니까 됐고요. 부친 79세, 경로 우대도 되네요. 사망하셨네요. 2019년. 이 문제는 2019년 문제입니다. 사망은 2019년 1월 1일 날 사망했다 하더라도 2019년까지는 됩니다. 결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지만 지속주의라 그럽니다. 사망인 경우는 예외로서 1월 1일 날 사망하시든지 5월 달에 사망하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올해까지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인적공제도 받고요. 경로우대 공제도 받게 되겠네요. 장남 25세, 나이 제한 있죠. 나이 제한 걸려버렸고,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나이 제한 없어졌네요. 예, 관계없고. 사업 소득이 있네요. 소득은 사업 소득 금액은 100만원 넘으면 안 되죠. 따라서 장남은 인적공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 공제인 장애인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아이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장녀 17세 나이 제한 통과됐고요. 소득 제한 통과됐네요. 자, 그러면 인적 계산 보겠습니다. 한 명당 150만원입니다. 김항공 본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50만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얼마? 600만원. 600만원에서, 자, 부친입니다. 아버님은, 사망하셨지만, 요거 경로 우대 공제 100만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총 700만원의 인적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메모해 두었는데요. 우리가 아마 이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 이 내용 모르면 실기를, 응시하실 수가 없죠. 실기시험을 치실 수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직계, 좀비속, 배우자를 포함하고 형제 본인만 됩니다. 형제자매 1인당 150만원. 자, 우리가 전산 세무에서는 이 돈들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돈들이 별 필요가 없지만 TET에서는 이렇게 돈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이 금액들도 꼭 좀 기억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예, 맞네요. 마지막 문제 맞네요. 생각보다 기네요. 1시간 8분 10분. 자, 15번. 다 엄중.
종합소득공제 시 적용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자,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뭐 소득 제한만 있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나이 제한 없다라는 거, 소득 제한만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자, 뭐 요건 100만원 이하인 자는 되었고요. 자,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특히 혼돈을 많이 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형제자매와 위탁아동은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요거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체크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공제 안 됩니다.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도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그리고 상품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임차료 안 됩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 전기,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도 되지 않는다는 거. 다만 자동차 구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됩니다. 중고 자동차 있죠? 중고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사용액의 10%만큼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새 차를 2천만원짜리를 사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 공제 안 됩니다. 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1,000만원짜리를 카드로 결제했다. 이거는 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의 10%니까 100만원만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 차는 안 됩니다. 중고차를 뭐 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중고차를 1,000만원짜리 사고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 받으면 그건 안 되나요? 되는 겁니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같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금액의 10%만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등 중복 공제 여부 가능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원칙적으로 우리가 공제되는 것은 이중공제가 안 됩니다. 높은 거 하나만 됩니다. 예외가 있죠. 일단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 불가.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보험료 공제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는 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1년에 50만원까지 되죠. 장애인 특수교육비, 고려비,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다만 수업료와 등록금은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사용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해외에 안 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자, 원칙적으로 이런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중공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뭐 예외가 있었죠. 교복구입비라든지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중공제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새 차는 안 된다 그랬죠. 새 차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사용금액의 10%만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된다 그랬죠. 1년에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50만원까지 이게 된다 그랬죠. 교육비 공제가 50만원이었죠. 교육비 공제가 50만원까지 되고 카드 공제는 또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고등학생 자녀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50만원이고 이거는 뭐 교육비 공제 말고 카드 공제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번에 해당되겠네요. 자, 34회 이름으로써 이런 부분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제가 이게 무엇이랄까요? 이런 TAT, FAT 지나간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는 거는 이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자료 좀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FAT와 DAT는 원본 파일이 PDF 파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편집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이라서 편집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AT 시험은 이상하게 파일을 PDF 파일로 이렇게 내어놓네요. 이렇게 편집하기가 참 좀 껄끄럽다 그래요. 하여튼 한글 파일로 된 것보다는 편집하는 시간이 한 2배, 3배, 3배 정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하기가 좀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버티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시험에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